네, 고등학교 2학년 물리원 내용 정리 시험 대비해서 할 건데요. 지금 PDF 파일이 온전하지 않아서 계속 캡처하고 풀고 캡처하고 풀고 하다 보면 조금은 버벅거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시면서 보시기 바랄게요. 처음으로는 원자와 관련된 건데요. 원자를 구성하는 게 전자이죠, 전자. 이 전자를 발견할 때 톰슨이 음극선 실험을 했었습니다. 음극선 실험을 했고, 아래와 같이 자기장도 걸어주고 전기장도 걸어주면서 음극선이 음전하를 띠고 있고 그것을 전자라고 하자라고 실험을 해서 알아냈던 사실을 공부했었죠. 그래서 음극선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영향을 모두 받아서 운동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다시 원자 핵을 공부할 때는 원자 핵에서는 이제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했는데요. 이 알파 입자는 플러스 전하입니다. 이 플러스 전하를 산란시켰을 때 모두 다 통과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되돌아와서 튕겨나가는 녀석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거운 플러스 입자를 튕겨나가게 하려면 플러스가 한 곳에 모여 있어야겠구나. 그거를 원자핵이라고 하고요. 전자의 질량에 비해서 매우 크고 대부분 원자핵의 질량이고요. 그래서 원자는 그리고 양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쪽 위에도 원자핵 중심에 위치해 있고 제외하면 나머지는 거의 비어 있고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이고 가운데에 몰려 있다. 이렇게 원자핵 부분을 러더포드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림도 한번 보주시고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랑 하고 있는 요 시험 대비해서 시험 문제가 선생님이 지금 정리하는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이 정리하는 부분을 먼저 공부해 보시고 추가적으로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 또 다른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기력이에요. 전기력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전기력의 종류가 서로 당기는 인력과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있다는 거 그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 전기력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식을 통해서 좀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두 전하의 전하량의 곱과 두 물체가 떨어져 있는 거리를 제곱해서 나누면 되니까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랑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쭉 넘어와서 99페이지에 있는 스펙트럼을 보도록 할게요. 스펙트럼. 자, 스펙트럼은 세 가지 종류를 배웠었죠. 연속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세 가지를 배웠고요. 연속은 모든 파장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고, 선 스펙트럼은 기체 방정관에서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기체가 특정한 빛을 흡수했다가 방출하게 되죠. 그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흡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을 했을 때 빛을 온도가 낮은 기체가 흡수를 시켜서 그 흡수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걸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보시면요. 연속 스펙트럼은 햇빛, 백열등 같은 것들이 있고 선 스펙트럼은 수소, 네온들과 같이 기체 방정관에서 나오는 빛을 말하고요. 흡수 스펙트럼은 별빛의 흡수 스펙트럼과 태양광의 흡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이 두 예시를 각각 스펙트럼의 예시를 한번 보시고요.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뭐냐면 지금 파장이 나와 있죠. 네. 파장은 람다로 표시했었고 빛의 속도는 C로 일정합니다. 근데 이 빛의 속도는 파장과 진동수의 곱이라고 했었죠. 네, 빛의 속도가 C로 일정하니까 파장과 진동수는 반비례하게 되죠. 여기에서 왼쪽이 지금 파장이 낮고 이쪽은 파장이 높겠죠. 그러면 반대로 진동수는 오른쪽이 높고 진동수는 왼쪽이 낮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수소 스펙트럼, 여기 스펙트럼 하나를 볼까요? 이 스펙트럼은 수소가 이 에너지를 흡수하기도 하고 방출하기도 합니다. 이 에너지에 해당하는 빛을 방출하기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방출해가지고 이 스펙트럼이 나타났는데 그 흡수 스펙트럼을 이용하면 이 부분이 또 흡수되기도 합니다. 네, 뒷장으로 넘어가면 원자의 에너지 준위 부분이 나와 있고요. 양자화되어 있다 이런 부분도 보시고, 그리고 에너지 전이를 할 때 전자가 이동을 하는데 그에 대한 에너지를 흡수할 때도 있고 방출할 때도 있다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 한번 줄쳐 볼까요? 방출하는 빛 에너지가 클수록 진동수가 크고 파장은 짧다. 아까 말했던 부분,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에너지와 진동수를 또 말해보고 있어요.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자, 에너지는 파장의 진동수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아까 보여드렸던 스펙트럼에서도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알아둘 수 있으니까요. 여기 에너지 관련돼서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수소전자 에너지가 수소가 저기 스펙트럼을 통해서 에너지를 뿜어내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에너지 선 계열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네,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파센 계열 이렇게 n이 1인 바닥 상태로 떨어지는 모든 에너지 준위의 선을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고요. 에너지가 n2 두 번째 양자 상태로 떨어지는 거를 발머, 그 다음은 파센 계열 이렇게 할 수 있고, 라이먼 계열이 발머와 파센 계열보다는 에너지가 큽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로 떨어지고 있는지, 전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로 넘어와서 고체 에너지띠 부분에서 기체와 고체의 에너지 준위를 여러분들이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체 원자는 원자가 하나일 때를 말합니다. 이때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전위를 통해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원자가 매우 많을 때는 고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원자가 2개 모이고 3개 모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각각 원자 간의 거리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렇게 겹치는 형태로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겹치는 형태를 허용된 띠, 겹치지 않고 벌어진 그 간격을 띠 간격 이렇게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다시 그림을 보시면, 네,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있는데 원자가 띠는 허용된 띠 중에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있는데 원자가 띠는 원자의 가장 바깥쪽에 원자가 전자를 차지하는 에너지 띠로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전자들이 모두 차여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요. 전도띠는 원자가 띠 다음에 에너지 띠예요. 그래서 전자가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유롭게 움직여서 전기를 통하게 하죠. 그리고 이렇게 허용된 띠가 있는 반면에 띠 간격은 요 부분이 중요한데 전자는 이 에너지에 해당하는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네, 띠 간격에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전기의 전도도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작게 해서 네, 이쪽 부분에서는 도체, 절연체, 반도체를 구별해서 알아둬야 되는데 당연히 도체가 전기가 잘 통하고 절연체는 아예 통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반도체는 상온에서 어느 정도 통할 수도 있다. 이 정도 부분을 알아두는 건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은, 구리, 알루미늄은 도체, 절연체에는 유리, 다이아몬드, 반도체에는 규소, 저마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지금 아래 나와 있는 요 그림들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도체를 보시면 지금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맞붙어 있죠. 이 도체는 어떤 상태냐면 원자가띠의 일부분이 전자로 채워져 있거나 아니면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일부가 겹쳐 있어서 상온에서도 많은 자유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서 전기를 잘 전달하는 물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연체와 반도체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원자가띠가 모두 전자로 채워져 있다라는 부분이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절연체는 원자가띠와 그 다음의 전도띠 사이의 간격이 매우 넓어서 상온에서는 쉽게 전도띠로 전자가 올라갈 수 없고요. 반도체는 그 간격이 좁기 때문에 상온에서도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넘어가는 전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비교해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랫부분도 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보이지만 네. 자, 다음은 반도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반도체에서는 일단 고유 반도체에서 어떤 녀석이 쓰이냐? 원자가 전자가 4개인 규소와 저마늄 등이 쓰인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원자가 전자가 4개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불순물 반도체 N형과 P형을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N형 반도체는요. 원자가 전자가 5개인 녀석, 원자가 전자가 5개인 녀석인 인, 비소, 안티모니, 여러분들은 인과 비소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원자를 사용해서 그 규소를 대체합니다. 4개의 원자가를 가지고 있던 규소를 대체해서 5개인 걸 넣으면 하나가 남게 되는데 그 남은 1개의 전자가 자유롭게 운동하고요. 이게 전하 운반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자가. 그리고 여기 위에 네, 여기 있는 요 그림을 잘 읽어보도록 하세요. 보도록 하세요. 요 그림과 이 전체의 그림. 네. 그러면은 지금 전도띠 바로 아래 전자들이 또 배열되어 있죠. 그래서 조그만 에너지를 가지더라도 이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서 전기를 통하게 할 수 있는 게 N형 반도체예요. 전자가 마이너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라고 해서 N형 반도체입니다. 그와 달리 네, 이거를
이렇게 하면 캡처를 안 해도 되군요. 네, 그와 달리 원자과 전자가 3개의 녀석으로 대체를 하는 붕소, 알루미늄 같은 것들을 첨가하면은 P형 반도체가 됩니다. 원자과 전자가 4개였는데 3개로 대처되니까 하나의 전자가 부족하겠죠. 이 부족한 부분을 양공이라고 하는데, 이 양공이 주된 전하 운반자 역할을 하는 것이 P형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N형과 P형을 나눠서 잘 구별해 두시고요. 둘 다 작은 에너지로도 전자가 잘 흐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과띠에서도 이 그림을 P형 반도체에서도 이 그림을 기억해 주시고 N형이랑 비교해서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들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구별 정도만 해주셔도 문제 푸는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PN 접합 다이오드예요. 여러분들이 PN이라고 쓰고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를 해야지 여러분들 순방향을 찾을 수 있고요. 또 P 옆에는 플러스, N 옆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하면은 순방향, 역방향까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순방향이랑 역방향을 먼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N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 가까이에 플러스 이렇게 연결하고 P형 반도체 플러스 반대쪽으로 N형은 마이너스 극이겠죠. 그럴 때를 순방향 전압이라고 하고요. 역방향 전압은 P형 반도체에 음극을 연결하면 P형 반도체가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음극이 더 가깝게 연결되어 있죠. 이럴 때는 역방향이라고 합니다. 자, 순방향으로 전원을 연결하면 양공이 마이너스 쪽으로, 전자는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공핍층이 얇아지고요. 이 접합면을 양공과 전자가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통하는 걸 순방향 전압이라고 하고요. 그거와 반대로 역방향으로 연결을 하면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이 마이너스 쪽으로, 전자가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공핍층이 두꺼워집니다. 그러면은 양공과 전자가 접합면을 통과할 수 없어서 전기가 통하지 않게 되는데 이때를 역방향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핍층이 두꺼워지는지 얇아지는지, 접합면을 양공과 전자가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하면서 그 순방향, 역방향을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넘어가서 이번에는 문제 쪽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 여기 첫 번째로 나와 있는 2번 문제를 보시면 아까 말했던 그 원자 내에 있는 전자와 원자 핵과 관련된 실험 부분을 말하고 있죠. 지금은 음극선을 사용해서 음극선이 이렇게 휘어졌대. 그러면은 플러스 극 쪽으로 휘어졌으니까 음극선은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러한 전기력,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기력 말고도 자기력을 통해서 휘어지게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런 부분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 나아버넷을 보시면 대부분이 통과를 했어요. 알파 입자가 뒷부분을. 그러면 원자의 대부분, 원자 핵을 제외하면 비어 있다라는 걸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원자핵에 부딪혀서 반사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자핵은 알파 입자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원자핵도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림도 보라고 했죠. 4번에 보시면 전기력을 받아서 천장에 2개씩 물체가 묶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A가 플러스라고 하면 당기고 있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앞에서 A가 플러스라고 말했기 때문에 멀어지고 서로 밀어내고 있는 나번에서는 C가 플러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그 상황에 따라서 A가 마이너스면 B가 플러스고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전하의 종류를 따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이러한 힘, 전기력, 자기력, 중력 이러한 것들은 상호작용력이라고 합니다. 이 상호작용력은 서로에게 가해지는 힘의 크기가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지금 C는 A를 밀어내고 A는 C를 밀어내죠. 그래서 A와 C가 서로 밀어내고 있는데 이 힘의 크기가 같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A는 B를 당기고 B는 A를 당기고 있는데 이것도 상호작용력이기 때문에 A가 당기는 힘의 크기와 B가 당기는 힘의 크기가 같아요. 방향은 다르겠지만. 자, 다음 장에는 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6번과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을 먼저 보시면 전기력이 3개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전기력이 0인 부분이 생긴다고 했죠. 이때 뭐 예를 들어서 A에 생기는 전기력이 0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아까 배웠던 전기력 관련된 식을 쓸 수 있는데 FAB, B가 A에 영향을 미치는 힘 K라는 상수가 있고요. 지금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는데 제곱이고요. B의 전하량, A의 전하량을 서로 곱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C가 A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C도 K라는 상수인데 C는 A와 2D만큼 떨어져 있죠. 그리고 C의 전하량, A의 전하량이 있습니다. 근데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다 라고 했으니까 두 개의 힘은 방향이 같고 크기는 같다라고, 방향이 반대이고 크기는 같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같다 이렇게 놓으면은 K가 약분되고 QA도 약분이 되고 D제곱도 약분이 되면 남는 거는 QB와 QC와 4라는 숫자가 남아요. 이걸 통해서 QB는 QC의 4분의 1만큼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비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력의 크기를 알 수 있어야지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을 보시면 이제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일단 A와 B는 이렇게 띄엄띄엄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크다는 것은 진동수는 작아지고 에너지도 작아지고 있다는 거.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작아지고 있다는 것은 진동수가 커지고 에너지의 크기도 같이 커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역과 니은을 보시면 파장이 니은이 크기 때문에 니은 스펙트럼이 파장이 크고 에너지가 작은 상태고요. 기역 스펙트럼은 니은보다는 에너지가 크고 진동수도 큰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뒷장에 있는 10번, 12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10번 그림을 보시면 에너지 전자의 전이를 통해서 에너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녹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10번을 보시면요. 111쪽에 문제 10번을 보시면 에너지 상태가 이제 전자가 전이를 하는데 에너지 상태가 세 가지 A, B, C, D로 주어지고 있죠. 그리고 각각의 그 진동수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기 A, B, C, D를 분석을 해보면 에너지의 크기가 가장 크게 떨어지는 거는 A죠. 이렇게. 그 다음에 크기는 C. 그 다음에 B 이런 식으로 해서 크기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 길이를 보시면 되는 거죠. 길이. 네. 그러면 에너지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에너지에 비례하는 진동수도 동일하게 크기를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 1, 2, 3과 A, B, C, D를 대입시키면은 이렇게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A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F1, 그리고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B가 크다, C보다. B는 짧죠. 짧기 때문에 에너지가 작아서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F1은 A에 해당됐고 F2는 C, F3은 B에 해당이 됐는데 이 A의 길이가 n이 3인 상태에서 2로 떨어지고 n이 2인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떨어지는 거의 합과 동일하기 때문에 네, 다시 할게요. 에너지가 EA라는 에너지는 EB라는 에너지로 떨어지고 다시 n이 1인 상태인 NEC라는 에너지의 합이랑 동일하죠. 그런데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했고요. HF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H를 삭제를 하면은 진동수의 합이 나올 수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부분. 그리고 N1로 떨어지는 A와 C는 라이먼 계열이고요. N2로 떨어지는 것은 발머 계열이겠죠. 이렇게 어떤 계열의 선인지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12번은 가가 기체 상태, 나가 고체 상태를 말하고 있죠. 둘 다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고요. 고체 상태는 원자들이 많아지고 원자 간의 거리가 짧아지면서 이렇게 에너지 띠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러한 부분을 구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Q라는 에너지 띠에는 전자가 있을 수 있지만 P라는 띠 간격에는 전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체 상태에 있는 원자 내의 모든 파장의 빛을 흡수할 수 있다 땡이죠. 이렇게 띄엄띄엄 에너지,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빛만 흡수 방출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라서. 그 다음 나에서 전자는 P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 없죠. 띠 간격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나에서 Q는 에너지 띠인데 허용된 띠겠죠. 그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같다. 아니죠. 이거는 겹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 에너지가 모두 같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전에 11번도 풀어보라고 했었는데 11번은 그냥 10번으로 대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 17번을 보도록 할게요. 17번. 자, 17번을 보시면 17번은 그 순수한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첨가했는데 불순물을 뭐를 넣냐? 비소를 넣었다고 되어 있네요. 네, 비소는 원자과 전자가 5번째입니다. 그 전마늄보다 하나가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 표시된 것처럼 전자가 하나가 생기고요. 이 전자가 전자 나르게 역할을 해서 전기를 통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N형 반도체이고요. 그리고 원자과 전자는 비소가 많죠. 그래서 틀렸고요. 네. N형
N형이고 비소가 많으니까 틀렸고, 상온에서의 전기 전도성은 X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지만 Y는 N형 반도체, 이건 순수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지만 Y는 N형 반도체라서 조금 더 전기 전도성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X가 아니고 Y가 더 좋은 상태입니다. 자, 다음은 20번을 보도록 할까요? 네, 20번을 보시면 가와 나가 있죠. 가는 회로이고 나는 X 다이오드 N, PN 접합 다이오드 중에서 어느 하나의 에너지 상태를 나타낸 건데요. 이렇게 전자들이 전도띠 바로 아래 존재하면서 조그마한 에너지를 받으면 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상태는 N형 반도체이죠. X가 N형이면은 옆에 있는 건 P형이겠고, P형에는 플러스, N형에는 마이너스로 연결되는 게 순방향 전압이죠. 그러면 여기 올라가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때가 순방향. 아래로 내려가면 역방향 전압이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네. 한번 보시면 원자과 전자의 수는 기역이 뭐죠? 기역을 첨가했다고 하네요. 규소보다 많죠. 왜냐하면 전자가 나왔다는 것은 원자과 전자가 5개인 녀석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S를 A에 순방향으로 연결하면 다이오드 순방향이 맞고요. S를 B 역방향에 연결하면 N형 반도체에서 전자는 접합면으로 이동할 수가 없다고 했죠. 공핍층이 두꺼워지고 역방향에서는 공핍층이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공이 이동할 수 없다고 했고요. 순방향에서는 그와 반대로 공핍층이 얇아지고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공이 이동을 해서 전기가 통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번 그림을 잘 보고 순방향, 역방향을 나누고 그리고 여기 X 반도체가 이 그림을 통해서 N형인지 P형인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원자과 전자가 5개이면 N형, 3개로 줄어들었으면 P형 반도체이겠죠. 네, 이렇게 이번 단원은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24페이지까지 넘기겠습니다. 네, 자기장 부분에서 자기장 자기력선의 특징은 일단 넘어가고요. 자,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자석으로도 만들어지지만 전류가 흐를 때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전류가 직선도선에 흐르면 이와 같이 만들어지죠. 여기서는 자기장의 세기, B라는 세기가 직선도선과 얼마나 떨어져 있냐 또는 전류에 얼마나 세기가 흐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방향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오른 나사 법칙으로 해서 엄지손가락을 전류, 네 손가락을 자기장으로 이런 식으로 잡으면 자기장의 방향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와 비슷하게 원형 도선에서도 동일하게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알면 됩니다. 원형 도선에서는 중요한 게 원형 중앙에 대한 자기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형 도선의 반지름 R을 가지고 자기장은 원형 도선이 넓으면 넓을수록 자기장이 약해지고요. 전류에 흐르는 세기가 원인이었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커지면 원형 도선 내부의 자기장이 세집니다. 그래서 이 세기 그리고 여기서도 방향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것은 원형 도선 내부의 자기장이죠. 그래서 지금 그림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엄지손가락을 자기장,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하면은 원형 도선에서 자기장이 나오는지 들어가는지를 잘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한번 나중에 뒤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원형도선을 넘어가면 솔레노이드가 나와 있죠. 이 솔레노이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두 가지의 영향을 미치는데요. 첫 번째는 전류의 세기, 당연히 전류의 세기 때문에 자기장이 생겼기 때문에 B는 I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단위 길이당 도선의 가문수, 원형도선이 이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짧은 거리에 얼마나 많이 감았냐가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여기서도 도선 내부의 자기장 방향인데요. 이 방향대로 네 손가락을 전류, 엄지손가락을 자기장 N극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형도선에서도 이렇게 이 방법으로 방향을 찾는 게 훨씬 시험 풀 때 편리합니다. 자, 다음은 자성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성체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128쪽을 보시면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고요. 외부 자기장이 사라지더라도 자성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물질을 강자성체라고 합니다. 철, 코발트, 니켈 꼭 외워두도록 하세요. 강자성체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쉽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철, 코발트, 니켈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걸리면 강자성체와 같이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게 됩니다. 네, 비율에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자기화되는 건 같은 방향으로 됩니다. 그리고 외부 자기장이 제거됐을 때는 그 자성이 사라지는 게 상자성체입니다. 아까 강자성체는 유지가 된다고 했었죠. 이러한 상자성체에는 종이, 알루미늄, 마그네슘, 텅스텐, 산소 이런 게 있다고 되는데 강자성체와 분리만 할 수 있으면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자성체.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걸리면은 반대로 자기화되는 물질을 반자성체라고 하고요. 외부 자기장이 사라지면 가지고 있던 자성도 같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볼 텐데 그 유리, 구리, 플라스틱, 금 이런 것들이 반자성체에 속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문제에서 좀 더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전자기 유도에서는 문제를 풀 때는 크게 여기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진 않지만 자기장은 단위 면적에 반비례하고 자기 선속에 비례한다. 이 부분은 그냥 알아두고 넘어가 주시고요. 밑에 있는 렌치의 법칙을 보도록 할게요. 렌치의 법칙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그림을 냈으니까 잘 보도록 하세요. 렌치의 법칙에서는 여기 네 가지 그림에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아주시고요. 원형 고리 내부에 있는 자속이 자기 선속이라고 하죠. 자속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유도 전류를 손가락으로 찾아내면 됩니다. 일단 가를 보시면 N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많이 있는데 이 자기선속이 원형고리 입장에서는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점점 증가하고 있겠죠. 반대로 나에서는 이 N극이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형도선에서는 들어오고 있는 자기장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선속이. 그리고 다에서는 S, 들어오는 자기장, 그러니까 원형도선에서는 위로 중앙에서는 위로 향하는 자기장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니까. 그리고 라에서는 원형도선 S극이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감소하고 있는데 위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감소하고 있겠죠. 그래서 렌치의 법칙은 이 변화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그 원형도선의 유도 전류를 유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 전류의 네 가지 방향을 기억해 주시고
외우면 안 되고요. 손가락으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뒤에 있는 이 설명도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찾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을 거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림에 보이는 솔레노이드 주변의 자석을 왔다 갔다 할 때도 마찬가지로 유도전류가 생깁니다. 이건 원형도선이 하나 있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생기기 때문에 한 개만 알면 다른 것도 응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패러데이 법칙에서는 이 시간이 유도 기전력, 유도 전류를 만들려면 유도 기전력이 있어야겠죠. 이 기전력이 만들어질 때 자속의 변화도 있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의 변화냐, 그 속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적용하는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여기 13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고 실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네모난 고리가 있죠. 이 네모난 고리가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모난 그 도선 고리에서는 자기장이 없었는데 균일한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들어가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생기게 되죠. 이 자기장의 반대 방향, 들어가는 거에 생기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리고 내 손가락을 감싸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의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렌치의 법칙에서 이렇게 유도 전류가 생기고요. 그리고 균일한 자기장 영역 안에 들어왔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쪽에 있든 가운데 있든 끝으로 가든 이 네모난 고리 도선에 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선속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생기지 않고요. 다음에 나갔을 때는 들어온 거에 반대 방향으로 생기겠죠. 근데 왜 반대 방향으로 생기냐? 원래는 네모난 고리 안에 많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있었겠죠. 근데 이러한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엄지손가락을 내리는, 엄지손가락을 지면으로 향하는 쪽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돼서 유도전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아래 그림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서는 그 금속 골이 동그란 게 이제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0에서 1초 사이에는 자기장이 이렇게 감소하고요. 1에서 3초 사이에는 자기장 변화가 없고 3에서 5초 사이에는 자기장 변화가 있습니다. 자기장이 변화하고 있는 A 구간과 C 구간에서는 유도 전류가 있죠. 그런데 자기장이 변하지 않는 녀석인 1에서 3초 구간에서는 선속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유도 전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에서 5초 동안에 B에서 3B로 증가했는데 0에서 1초 사이에는 3B에서 B0로 감소를 했죠. 그래서 똑같이 변화량은 2B0인데 걸린 시간은 A 구역에서는 1초밖에 안 걸렸고 C에서는 3에서 5초, 2초가 걸렸기 때문에 변화를 더 급격히 하는 A 구간의 유도 전류가 더 세게, C보다 더 세게 흘러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로도 없고 2배이고 또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방향을 한번 볼까요? 일단 A 구간에서는 감소하고 있죠. 아래쪽 방향, 그러니까 아래쪽이 그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 방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더 만들어내야 돼서 엄지를 지면에 향하고 내 손가락을 감싸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을 찾을 수 있고요. 시계 방향을 찾을 수 있고요. 3에서 5초 동안에서는 자기장이 증가하죠. 근데 적었었는데 증가하기 때문에 그와 반대 방향인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이라서 엄지를 위로 올리고 내 손가락으로 감싸면 반시계 방향의 그 유도 전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중요한데 여기 지금 전자기 유도의 예 있죠? 발전기, 마이크, 교통카드의 그림, 무선 충전, 금속 탐지기, 전자 기타, 발광 바퀴, 도난 방지 장치 등이 전자기 유도의 예이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알아두세요. 각각 어떤 작용을 하는지까지는 모르더라도 이 그림으로 전자기 유도의 예인가 아닌가를 구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뒤로 넘어가서 문제 13번으로 보도록 할게요. 13번 전에 5번,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을 보시면 A, B 도선이 있고요. A에는 A0에 해당하는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위쪽 방향으로. 그리고 B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어느 방향인지는 아직 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P점에 A와 B에 의한 자기장이 3B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Q점은 B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대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단서를 가지고 여기 또 하나 있네요. 단서가 자기장의 선으로 같은 방향이다. A와 지금 B가 같은 방향으로 있대요. 자, 일단 그러면 P점은 A, B의 자기장이 더해진 것 같고 여기 Q에서는 좀 작아진 것 같잖아요. 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A에 의해서 엄지손가락을 Y방향, 플러스 Y방향으로 향하고 내 손가락으로 감싸면 A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되나요? 그러면 이 부분이 더해지려면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지만 이 부분이 더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하고 내 손가락으로 감싸면 이쪽에서도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이게 3B를 만들어낸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Q에서는 그대로 A가 만들어내는 들어가는 방향이 있는데 B에서는 이게 달라져요. 위아래로 바뀌었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을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하고 감싸게 되면은 B에 의해서는 Q점에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생겨요. 그런데 P와 Q점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같다라고 했었죠. 그렇게 되려면 A가 만들어낸 자기장이 더 커져야 됩니다. 그 수식으로 하면 A가 만들어낸 자기장은 2B가 되면 되겠고요. B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B. 그리고 여기서도 2B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B겠죠. 그래서 더하면은 B. 여기 더하면은 3B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로 통해서 이제 볼게요. P에서 A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맞고요. B에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X가 아니고 마이너스 X일 때 P에선 더해지고 Q에선 빼졌겠죠. 저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2배로 크면 안 되겠죠. A보다는 2배가 작아야겠죠. 2분의 1 A 그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더 쉬운 쪽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Q나 P 중에서 하나는 0으로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때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6번. 자, 6번에서도 뭐 복잡해 보이지만 일단 여기 5점에 대한 자기장을 찾을 거고요. 5점을 중심으로 A, B 도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는 D와 ED겠죠. ED로 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 B에 흐르는 전류가 0일 때 그러면 5점에는 A 전류에 의한 자기장만 생기겠죠. 그 크기가 B0고요. 방향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계
시계 방향으로 내 손가락으로 감싸면 엄지가 들어가죠. 다시 할게요. 네,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0고, 시계 방향으로 내 손가락을 감싸면 엄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두 번째에서는 B에다가 전류를 흘려주니까 여기 보면 A만 있을 때보다 B를 켰을 때 자기장이 반으로 줄었죠. 그죠? 반으로 줄었다는 것은 B가 만들어내는 자기장과 A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그 반대 방향이 되려면 A가 흐르는 전류에 반대로 흘러야겠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겠네요. 반대니까. 그리고 전류의 세기. 전류의 세기는 아까 원형 도선에서는 왜 계속 원형 도선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전류에 비례하고 거리 반지름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면 지금 B는 ED라는 반지름을 가지고 있고 A는 D라는 반지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A는 A0라는 걸 흐르면서 D라는 크기로 B0라는 걸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써보면 B0는 뭐에 비례하냐? D라는 거리와 I0라는 거에 비례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B가 켜지면서 B의 전류가 흐르면서 2분의 1로 줄었죠. 그러면 줄으려면 B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2분의 1 B0가 돼야 되겠고, 이것은 D의 거리, B가 만들어내는 거니까 ED 거리에 반비례하고 어떤 전류에 대해서 비례를 할 거죠. 근데 요거는 같은 비율로 지금 동일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쪽에서 자기장에서 2분의 1이 더해지면 여기도 2분의 1이 더해지겠죠. 그럼 여기에서 2분의 1이 이미 더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B가 흐르는 전류는 I0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써보면 네, 잠시만요. 마음대로 잘 되지 않네요. 네, 여기 써보면은 전류의 세기는 I0와 동일했고 방향은 반대 방향이니까 점 방향이겠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기억에서는 네, A가 만들어내니까 들어가는 방향이죠. 네, 이렇게 해서 찾아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XX 전류의 방향은 여기 A랑 반대 방향이니까 반시계 방향이겠죠. 네, 그래서 5번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 4번이죠. 4번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15번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석을 이제 가져가게 되면 전류가 PGQ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자, 전류가 PG라고 하면 이 선을 이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싸 보면은 엄지가 이쪽을 향하게 돼서 자기장이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자기장이 나온다는 뜻은 뭐냐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자석의 움직임으로 유도 전류가 흘렀고 그걸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자기장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솔레노이드 입장에서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가는 방향,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자석이 들어와서 반대 색깔을 달리 해볼까요? 자석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계속 들어오는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 나가는 걸 만들어냈겠죠. 그러면은 파란색 자기장, 여기 X축 방향으로 솔레노이드 입장으로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려면 X는 N극이 되겠죠. 네, N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석이 R에서 X 플러스 방향으로 운동할 때 반대네요. 이쪽으로 자석이 이동할 때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자석의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요. 자석이 멀어지면은 자석을 다시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이 솔레노이드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력이 X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맞아요. 플러스 방향으로 운동하는 걸 방해하려고 이쪽 방향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디귿, 자석이 아래 고정되어 있고 솔레노이드가 플러스 X 방향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대요. 솔레노이드 흐르는 방향은 PGQ, 아까 처음과 같다. 네, 같은 거겠죠. 솔레노이드 입장에서는 자석이 다가오나 본인이 직접 가나 들어오는 방향, 솔레노이드 안에 들어오는 자기장 파란색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똑같은 처음과 동일한 PGQ 방향의 전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자, 여기 문제보다는 좀 더 쉽게 냈습니다. 그래서 자석의 X가 무슨 극인지 찾아내고 전류의 방향은 어느 쪽인지, 자속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그 정도만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는데 뒷장에 19번을 보도록 할게요. 19번도 마찬가지로 원형 고리가 있으면 자석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자석이 D 위치로 가까워졌을 때와 원형 고리를 통과해버리고 3D에 있을 때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찾아보라고 했네요. 자, 우선 자석이 다가갈 때 A 방향으로 흘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A 방향으로 네 손가락으로 감싸면 엄지손가락이 왼쪽을 향하죠. 이렇게 파란색의 자기장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파란색의 자기장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자석이 다가올 때 만들어낸다는 것은 뭔가가 자석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석이 들어가는 방향의 자석을 계속 원형고리에 자속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와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 자석은 X가 N극, 뒷부분이 S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방향으로 됐고요. 이거를 또 다 지워버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자석이 이제 통과하고 멀어질 때는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 되겠죠. 뭐 의심이 가면 여기 S극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S극은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파란색으로 자석이. 근데 원형고리 입장에서는 이 자석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 방향의 자석을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지손가락을 오른쪽으로 하고 내 손가락을 감싸면 B 방향의 전류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X는 N극이다. 그리고 기역은 A가 아니고 B이다. 그리고 자석의 속력은 자석의 위치가 어느 때 빠르냐? 저기 보시면 유도전류의 세기가 D 위치에 있을 때 더 셌어요. 그렇다는 것은 D 위치에서 자속이 더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D 위치일 때가 3D일 때보다 더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20번인데요. 20번은 요 아래를 물어보진 않지만 요 위에 있는 그림을 상황을 판단하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천천히 들어가 볼게요. 사각형의 도선이 있고요. 이 사각형의 도선이 점점점 D, 2D, 3D를 통과할 겁니다. 일단 처음으로 D 부분을 통과할 때를 볼게요. 사각형 도선 입장에서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나오는 방향을 줄어들이기 위해서 엄지손가락을 지면에 내리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2D 부분을 지날 때를 볼게요. 그 전에는 들어가는 방향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오는 방향이 많았었는데 들어가는 방향이 생기고 있죠.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이 생기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리고 감싸면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의 유도전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D를 지날 때 아까는 들어가는 방향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나오면서 들어가는 방향이 없어지고 있죠. 그럼 없어지고 있는 들어가는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리고 감싸면은 이렇게 시계 방향의 유도전류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각형이 일정하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가장 유도전류가 센 부분은 어디냐? 2D를 통과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D와 3D를 통과할 때는요. 없었다가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이었다가 없어지는 정도의 그 변화량을 가지고 있는데 2D를 통과할 때는 나오는 방향이 있다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방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두 배의 변화율이 있겠죠. 그래서 2D를 통과할 때 더 많은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질문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질문을 하면서 시험 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